만나면 좋은 친구 MBC. TV 메디컬 약손이 오늘로 700회를 맞았습니다. 네. 2008년부터 15년 동안 그야말로 다양한 질환들 그리고 의료 정보들을 전해드렸었는데요. 15년이라는 시간, 그동안 의료 기술도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인데 네. 의료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이 디지털 기술의 날개를 단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이 첨단 의료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의사가 아니라 과학자를 모셨습니다. 첨단 의료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고 계시는 김영호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지금은 이제 녹화를 위해 잠시 한국에 계시지만 이게 방송 나갈 때쯤이면 인도에 계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연구를 그동안 해 오셨는지 또 인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박사님에 대한 소개를 좀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작은 마이크로칩을 이용해서 생화학 물질을 분석하는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여러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특히 의료기술 위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과학기술을 협력하고 연구자와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일을 맡아서 해나가는 것을 앞으로 향후 몇 년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사람, 인류의 건강과 또 삶에 대해서 오늘은 의사가 아니라 과학자의 시선에서 또 한번 지켜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과학의학 기술의 발달로 100세까지 장수하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장수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를 갖고 있는데요. 뭐 200세 시대를 위한 또 신약도 개발 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진나라의 진시 황제가 블루투를 찾아다녔다는 이야기부터 인류는 정말 오랫동안 오래 사는 것에 꿈이 있었고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왔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은 병이 생기고 장기도 신체도 손상이 됩니다. 네. 인공장기라든지 재생 의료 기술을 이용해서 장기를 교체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고 그거 외에도 보면 또 최근 들어와서 수년 전부터 의료 기술 개발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내 몸이 어디가 좀 안 좋거나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의료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미래 의료에서는 예방의학, 그러니까 병이 생기기 전에 어릴 때부터 생애 전주기 관점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이 생기지 않게끔 미리 예방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머지않아서 200세 시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또 장비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디지털 헬스케어,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디지털 헬스케어란 말은 용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이라는 단어와 헬스케어가 연결된 단어입니다. 헬스케어는 아시는 것처럼 건강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기술로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고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 한 2년 정도 후면은 한 600조 원의 그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상당히 큰 시장 형성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중에서 4가지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이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메타버스입니다. 세 번째가 휴먼 칩이고 네 번째가 블록체인입니다. 네. 먼저 디지털 치료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게임을 다 좋아합니다. 언뜻 게임이라고 얘기하면 컴퓨터 게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나 체스나 뭐 바둑이나 이런 것도 게임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네. 스포츠도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고전적인 게임에 더해서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상현실 게임이라든지 네. 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머리에 생각하는 것을 뇌파를 측정해서 게임을 하는 뇌파 게임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게임 중독을 질병이라고 몇 년 전에 정의를 했습니다. 네. 게임 중독 자체가 약물 중독과 같은 그러한 질병에 해당된다라고 WHO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러한 정의가 2022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게임 중독은 질병 그 코드까지 분류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게임이 또 최근에 반격,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주 어떤 게임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게임을 디지털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국에 가서 또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약은 알약, 주사약 뭐 이런 약들이 있지만 네. 약의 종류의 세 번째인 3세대 의약품은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지만 병을 고치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와 미국의 식품의약국안전처 FDA에서 분류를 하는 것은 신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치료제는 의료기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혼란스럽고 왜 그럴까 궁금하실 수도 그렇네요.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한 걸 설명을 좀 드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식약처 FDA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제품으로 의료 제품으로 승인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료 제품들은 허가를 받아야지 병원에서 쓸 수 있고 약국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상태인데 이 디지털 치료제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의료기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료기기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의 세대 중에 3세대 의약품인 디지털 치료제는 신약 분야가 아니고 의료기기 분야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그런 기사도 봤던 것 같아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한 부류를 테트리스 게임인가를 시켰는데 그 부류가 그 트라우마에서 훨씬 빨리 극복을 했다 또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게임이나 소프트웨어가 직접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데 정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질환에 구체적으로 쓰이는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이러한 화면에서 자동차로 움직여서 조작하고 주차 공간과 움직이는 것과 이런 조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게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걸 통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린이가 되었던 노인이 되었던 사용자가 집중력과 기억력과 계산하는 능력, 말 그대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한 것을 하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앞서 아나운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러한 부분에서의 상황과 이 디지털 치료에 대해 좀 구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기존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를 쓴다든지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줄게 되고 기분도 좋아지게 되고 활력이 생기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 디지털 치료제하고의 구분하는 그 경계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 구분을 하자면은 디지털 치료제는 말 그대로 병을 치료한 효과가 검증되었고 증명되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되었고 그리고 식약처 FDA에서 허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한 치료제라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 최초의 미국의 FDA에서 허가를 받았던 디지털 치료제 제품이 나온 것이 2017년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이 제품이 이게 술이나 마약과 같은 약물 중독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완화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 그런 것을 갖는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디지털 치료제가 국내 여러 기업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식약처에 허가받은 제품이 올해에 공식적으로 디지털 치료제로 국내 기업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불면증을 개선하고 치료하는 그러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지만 특히 좀 게임 형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형태로 해서 디지털 치료제로 개발된 것도 2020년에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를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가 이것을 게임처럼 하게 되면은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고 네. 그렇게 해서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슬라이드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당뇨병, 심지어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또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허가받아서 출시된 것도 있고 개발 중에 있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셨던 이런 디지털 치료제는 앱스토어에 가면 의사 처방 없이도 저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건 앞서 ADHD, 치매 같은 인지장애 말씀하셨고 여기 당뇨병 내지는 암 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치료제가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 디지털 치료제는 치료제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어디가 몸이 안 좋아서 치료해야 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의료진의 면담을 하고 네. 진단서를 받아서 그 이후에 병원이나 아니면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사서 복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처럼 디지털 치료제도 그와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앱을 이렇게 쉽게 다운받아 쓸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다운받아서 또는 온라인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절차가 따로 있군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 의료 제품은 신약이나 의료기기나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개인의 건강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질문을 주셨던 이 외에도 국내 및 해외에서 다양한 질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제가 디지털 치료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아직 2017년도에 처음 허가받은 제품이 나왔고 역사가 아직 짧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개발이 빠르게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면서 보다 더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폭넓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소프트웨어가 의료 제품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가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또는 질병을 진단하는 데 활용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적인 부분도 마련했었고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허가를 내줄 것인가 그리고 또 이후에 사용할 때에 어떠한 예상되는 문제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도 마련하고 해왔었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질병과 그리고 또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사람들 대상으로 써여지는 걸로 앞으로 향후에 더 많이 개발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요소에서 개발하는 것과 그리고 또 국가에서 공중보건, 국가보건을 위해서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는 법과 제도와 체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서비스하는 직접 의료기관이 되겠죠. 의료기관과 의료 관련된 쪽의 종사자분들이 환자에 대해 서비스하는 쪽에 관련된 쪽에도 그런 부분 좀 더 발달하고 체계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불로장생 아마도 인류의 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인류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게 하는 게 아마 첨단 과학인데요. 오늘은 이 첨단 과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질문을 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스튜디오에서 그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유용한 거고 또 흥미로운 강연이었고 재미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몸에 부착해가지고 혈당, 혈압, 심장 박동 뭐 이런 거 다 체크하는
웨어러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웨어러블 의료기기하고 디지털 치료 네. 이건 다른 건가요? 예, 그래서 그 웨어러블 의료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웨어러블 의료기기는 기기 장치도 있고 손에 잡히기도 하고 그게 센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그 강의식으로 설명드렸던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은 이게 좀 다릅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치료제, 말 그대로 사람의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 약으로서 쓰여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의료기기는 기기 장치이기 때문에 만져질 수도 있고 센서도 있고 한데 디지털 치료제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저희들 약손이라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질환이나 질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나누다 보면요, 요즘 들어서 가장 안 빠지는 이야기가 환경 문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환경 문제라는 게 사실 비단 인간의 존재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대한 건강, 병들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선생님, 플라스틱이 골칫거리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플라스틱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들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를 본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 바닷가에 보니까 막 다 밀려왔는데 대부분의 쓰레기고 그 거북이 코에도 막 쓰레기,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들어있고 죽은 고래를 해부해 보니까 가에도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던데 이런 문제는 첨단 과학 기술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사실은 그 플라스틱이라는 자체가 자연에 없었던 물질이었고 플라스틱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쓰여진 게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인류 역사의 긴 역사에서 보면은 아주 최근에서 만들어진 물질이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은 분해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뭐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쓰레기를 땅에 매립지에 묻어놓으면 100년이 지나도 남아있을 정도로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왜 땅을 파도요? 라면 봉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오래된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원료 물질을 석유에서 뽑아가지고 플라스틱 합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름이지 않습니까? 기름이 이렇게 묻혀 있으면 뭐 벌레가 가서 파먹을 수도 없고 뭐 거기 세균이 분해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쓰레기를 버렸을 때 환경 오염을 시키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그 과학자들이 좀 꽤 오래 전부터 연구해서 지금 최근에 가시는 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잘 썩는 게 플라스틱,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생분해성, 친환경적인 그런 플라스틱 물질, 생분해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을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어 쓰자는 걸로 기술이 개발되어 왔고 그런 것이 최근에 대량 생산까지도 가능한 것까지 발달해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내 대기업들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공장도 만들고 있고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진화하고 있는 첨단 의료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적 요소들을 짚어가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디지털 치료제에 이어서 이번엔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가상현실로 사용은 합니다만은 또 한번 그 의미의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 아주 흥미로운 세상이고 정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환상을 가지고 꿈을 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현실이 되고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이 메타버스 세계, 가상현실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 공간에서 이 수술하는 장면을 연습하고 트레이닝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3차원 가상 공간이죠. 거기에서 의료 기술자 한 200여 명이 모여서 가상 세계에서 실제로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참여한 사람들은 아바타 형태로 참여해서 이러한 수술 장면을 시연하는 것을 관람도 하고 옆에 사람과 채팅하고 얘기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런 것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자라서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 만나서 진료도 하고 처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기술이 발달하고 서비스가 미래에는 개발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와 함께 또 디지털 트윈도 상당히 흥미로운 분야고 각광을 받는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활하고 있는 건물과 공간과 이러한 것을 디지털 세계, 말 그대로 인터넷 가상 공간 세계 내에서 똑같이 구현해 놓고
거기에 안전 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활동도를 점검해 보는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구조 또는 나의 몸, 환자의 몸의 상황을 디지털 세계에 옮겨놓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예전에 아바타 영화를 봤었던 네. 그런 아바타와 같은 그런 나의 아바타를 인터넷 3차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질병이 있는지 건강이 없다는지 진단도 하고 치료 과정에 대해서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가상물에 미리 한번 연습도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사님 설명을 듣고 있자니 과연 이 메타버스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반대로 말하자면 한계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메타버스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디지털 치료제하고 같이 접목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면 과연 진료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도 얼마나 확장성을 가질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디지털 치료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최근에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아주 유명한 분야 중에 하나가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상 공간에 메타버스 공간에 세워진 병원에서 아바타 상태로 의사와 환자가 만나서 상담을 하고 진료를 하고 거기에 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쪽에 처방이 내려지면은 디지털 치료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치료도 직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직 그렇게까지 기술과 그런 서비스와 체계가 발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더 발전하면은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치료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질병들 대상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케어하는 것들로 개발되고 있고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적용돼 쓰여진다 그러면 그 확장성과 사용되는 그 활용 가능성 상당히 크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이런 원격 진료나 치료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왜 우리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 가까운 도시에서 더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이게 원격으로 진짜 메타버스랑 공간 안에서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편리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해야 될 좀 과제들이 많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네. 있고 그러합니다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일반적인 그 진료에 대한 원격 의료는 금지하고 있지만 상간벽지라든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병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의 경우에는 원격 의료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 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하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받을 수 있는 전화 진료 가능했었죠. 그것도 하나의 원격 의료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진행되었었고 이웃한 그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의 상황을 보면 원격 의료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메타버스가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행위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원격 의료의 종류가 되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원격 의료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두 가지 관점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부분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관심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메타버스에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 스터디 모임도 구성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잘 연결되면서 과학기술과 법과 제도와 의료 서비스와 그리고 관련된 그 분야와 기관에서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갖춰가리라고 예상합니다. 아마 말씀 중에 조금은 포함이 된 것도 같은데 의료 분야에서 이 메타버스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중요성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그 플랫폼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플랫폼이 제대로 정착된 이후에 그려볼 수 있는 청사진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플랫폼이란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담아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앞서 제가 기술적인 요소와 그리고 법제도에 관련된 부분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더해서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될 경우를 예상을 해서 또 다른 부분도 좀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 사고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공간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의료 사고가 생긴다든지 뭔가 특이한 다른 일이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또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되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다른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의료 사고나 의료적인 부분에서 크게 위험도가 낮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여기 대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환자의 건강을 돕는 기술이 되고 서비스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나로호 우주 발사체 개발을 비롯해 굵직한 과학 연구 성과를 이뤄온 과학도시의 중심지. 김영호 박사는 이곳에서 미래 과학 산업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뿐만이 아니고 경제와 산업을 발전하는 데에 대덕특구에 있는 출연연구소 카이스트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대덕특구와 지역산업을 연결해서 정책을 기획하고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헬스케어와 관련된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쪽을 했었습니다. 건강의 상태를 진단하고 하는 진단칩 개발하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래 첨단과학 기술을 연구해온 김영호 박사. 그는 앞으로 첨단과학 기술이 환자 중심의 의료 시대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 믿고 있다. 환자 중심의 그러한 의료 체계와 서비스와 그러한 건강 관리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제가 생각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법 제도에 대한 부분, 정책적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원격 의료에 관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또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적으로 그게 뒷받침이 되고 그걸 쓸 수 있는 의료기기,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나 우리의 건강, 질병의 진단과 치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고 오류가 없어야 되고 해킹이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첨단 과학 기술이 최근에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그 환자 중심의 그런 의료 체계와 서비스가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인류의 꿈. 무병장수의 세상을 열어줄 첨단 과학기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전국의 과학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자리. 김영호 박사도 함께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은 나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요즘 과학이 뭐야? 라고 해서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치료하십시오라고 치료 방법을 제시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 의사가 그것을 보고 결정해서 실제로 치료를 진행하고 옵니다. 곧 머지않아서 집에 이러한 돌봄 로봇, 간호 로봇을 집에 집집마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새로운 의료 환경의 변화. 머지않은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경제와 과학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소통하는 자리가 이러한 학술계의 자리입니다. 그런 상황에 상당히 의미 있었고 저도 오늘 세미나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첨단 과학기술로 꿈꾸는 세상의 미래.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그 출발점에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김영호 박사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인도연구혁신센터는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의 모디 총리 간의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국가의 과학기술 협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센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장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 양 국가의 강점이 있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기획하고 또 연구자들과 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첨단 의료 미래를 연구하고 계신 김영호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공 분야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좀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블루칩인데 의료에 이 마이크로칩이 어떻게 또 적용이 될 수 있을까도 궁금해지네요. 이러한 반도체를 만들었는 기술, 그러니까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미세한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
그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작은 칩을 마이크로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이크로칩 기술을 이용해서 최근에 그 의료 기술 중에서 허파라든지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장기를 마이크로칩 위에 올려놓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장기칩, 휴먼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개념과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세상에 이렇다라고 나온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위스 연구소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파칩이 처음 개발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허파칩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마이크로칩, 네. 요 크기가 보통 한 가로 세로 한 3cm 정도 됩니다. 네. 아주 작습니다. 전체 크기가 그러하고요. 그 내에 있는 작은 구조물은 더 작습니다. 그 작은 구조물 내에 허파의 세포들을 넣어서 배양해서 이렇게 칩을 만든 것입니다. 그냥 허파의 세포를 마이크로칩에 넣어서 세포를 배양했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기술인데 네. 이처럼 여기에서 구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구조물 내에 허파 세포가 올려진 층이 있고 그 아래 위로는 공기가 흐르는 그 작은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을 통해서 공기가 허파 세포 아래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숨을 쉬면은 허파 세포에서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를 마이크로칩에 기능을 만들어서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허파칩입니다. 옆에 보시는 것은 간칩입니다. 우리 몸의 간은 여러 가지 화학작용, 해독작용하는 네. 화학 공장입니다. 이 간세포를, 여러 가지 종류의 간세포를 이 마이크로칩에 이렇게 넣어서 여러 종류의 세포들을 층층이 마이크로칩 내에 이렇게 넣어놓은 게 간칩입니다. 이 간칩의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한 3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Y자 모양의 가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이 마이크로 채널이고 여기 안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세포가 들어가 있고 실제로 간의 그 기능을 하는 걸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칩이 설명드렸던 허파와 간 이외에도 심장과 그리고 피부와 여러 장기들에 대한 세포를 넣은 그 장기칩이 개발되어 있고 논문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휴먼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 내에는 보면 여러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들이 각각 하나의 칩에 허파세포 또는 심장세포 이렇게 하나의 칩에 하나의 장기의 세포를 올려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칩에 여러 장기의 세포를 이렇게 나란하게 배열해서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휴먼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휴먼칩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디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어디 질병을 치료할 약을 먹으면은 입으로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목구멍을 통해서 위로 가서 또는 장에서 흡수가 되죠. 그러면은 혈관을 통해서 여러 장기들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효과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주사제든 알약이든 약물을 이렇게 주입했을 때에 하나의 장기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한 장기들이 우리 인체 내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마이크로칩 위에 여러 장기의 세포들을 올려놓아서 그러한 기능을 모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휴먼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하버드 대학 위스 연구소와 그 외에 여러 세계의 연구실에서 지금 개발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장기, 배양된 여러 가지 장기 세포를 하나의 칩 위에 올려놓는다. 휴먼 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뉴스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에 대한 부분 사실은 마이크로칩이라는 게 아주 작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여기에도 지금 그림에 나옵니다만은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크기가 3cm, 5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크기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칩 내에 간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선처럼 되어 있는 실처럼 선처럼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굵기 정도, 우리 머리카락 굵기 보통 60 마이크로에서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굵기가 됩니다. 그 정도에서 좀 더 크거나 적거나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눈으로 열심히 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채널과 작은 마이크로 구조물 안에 이러한 장기 세포를 넣어서 배양해서 그것도 실제로 살아있는 세포가 그러한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아주 어려운 기술들이 집약된 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세포 배양이랑 휴먼 칩을 통해서 세포를 배양시키고 증식시킨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인 요소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과학자가 살아있는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조금 더 됩니다. 인류 역사, 긴 역사를 생각해 볼 때는 최근에 시작한 세포를 실험실에서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 정식시켜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생물학자와 의학자들이 실험실에 세포를 이렇게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세포를 배양하는 그런 플라스틱이든 세포 배양조 DC에 바닥에 깔려서 세포들이 쭉 깔려서 영양분을 주면은 자라고 세포 수가 정식하고 자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2D죠. 표면에 붙어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인체 내의 장기, 심장이든 허파든 이런 것은 2D 평면이 아니고 3D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있고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은 일반적인 세포 배양을 하게 되면은 한 종류의 세포만 층층이 쌓여서 두껍게 쭉 올라가 자라서 쌓입니다. 쌓이는데 우리의 인체의 장기는 인체의 장기의 구조를 보면은 한 가지 종류의 세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세포가 층층이 쌓여서 하나의 장기를 3차원 구조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휴먼칩, 장기칩에서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3차원 구조 형태에서 세포 배양을 하고 장기의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세포로 배양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 지금 개발되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기술을 넘어서서 이거는 어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위에 그 이상의 그런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참 뭔가 약간 SF 소설에나 등장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칩 자체가 약간 나중에는 인공장기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마이크로칩은 인공장기로 쓰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약을 먹는 부분이 심장병이 있다. 또는 어디 장기 어디가 아프다 했을 때 치료제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그 효과를, 효능을 검사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도로서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체내에 뭔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휴먼칩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동물 실험의 대안으로 또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휴먼칩이 아주 잘 활용될 분야로 예상되는 부분이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잘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국에 가서 보면은 약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약을 하나 개발하는 과정을 보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과 돈의 비용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평균 14년이 걸리고 돈도 한 2조 8천억 원이 든다라고 공식적인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에 대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과정을 이러한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여러 첨단 기술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술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중요한 기술로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휴먼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약을 합성해서 만들고 그것을 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그래 효능이 있다고 밝혀지면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죠. 실험하고 그러한 이후에 효과가 검증되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휴먼칩을 쓰게 되면은 인체의 장기를 마이크로칩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단계를 좀 줄이거나 건너뛸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그다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심장병 치료제 4종을 대상으로 심장 세포가 들어가 있는 심장 칩, 마이크로칩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있는 심장 치료제의 효과, 효능을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 보통 심장 질환이 있어서 심장 박동수가 너무 낮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 박동수를 좀 높여주는 그런 심장 치료제의 후보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칩에 심장 세포에 있는 마이크로칩에 이 약물을 넣었더니 심장 박동수가 최대 120배, 분당 120배까지 향상되었다는 그런 효과, 결과도 얻어서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동물 실험을 줄일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아주 크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면은 동물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이 참 많습니다. 연간 그 414만 마리 정도의 동물들이 동물 실험으로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희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의료 제품을 신약이나 의료기를 개발했을 때에 바로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 시험하고 검증하기에는 위험하고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마이크로칩, 그 휴먼칩이 개발되면은 이러한 신약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화장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장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2013년도부터 동물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규제를 해서 그렇게 지금 동물 실험을 제한하는 것이 수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이러한 그 장기 세포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신약 개발하는데 평균 한 14년 2조 8천억의 비용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휴먼칩은 과연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돼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걸 진행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 극복해야 될 요소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희망적인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다분히 기술적인 연구 단계에서의 설명을 드렸었고 네. 이 장기칩, 휴먼칩에 대해 세상에 등장한 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010년입니다. 역사도 짧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장기 세포가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많이 대량 생산해서 활발하게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많은 연구팀에서 개발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기술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어느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것을 만드는 기술도 연구해서 발표한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용화, 대량 생산하는 기술도 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가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눌 부분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 과연 이 과학자께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블록체인은 현실적으로 지금도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쓰고 있고 써왔고 앞으로도 쓰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백신을 맞았고 백신을 내가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인증서에 해당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증 앱. 네. 의료 정보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이고 또한 중요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해킹이 된다든지 또 의도적으로 위변조가 된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아주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료 정보에 대한 보안, 해킹 방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료 정보, 대부분의 의료 정보는 병원에 있겠죠. 병원과 국가기관의 의료 관련된 기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환자가 접근할 의료 정보를 확인을 하거나 사용을 할 때에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을 지금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거나 아니면 치료받았던 이력이라든지 자료를 보고 싶고 그 정보를 알고 싶으면 병원에 직접 가서 나의 신원을 확인하고 나의 의료 정보를 접근해서 보고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때도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좀 수작업이 많죠. 직접 가야 되고 아니면 서류로 증명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다 더 간소화지는 환자의 의료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면서도 간소해지고 편해지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의료 쪽에 적용이 되면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약품의 생산부터 이동하고 유통되고 사용되는 그 모든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저장해 두면은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의료보험을 환자가 청구하거나 심사하는 과정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 좀 더 쉽게 신청하고 기관 입장에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이나 의료기기 연구 개발 과정에서의 임상시험의 과정과 결과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킹이 되거나 위변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보완해주고 위변조가 되지 않게끔 방지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 환자가 진료받고 치료받았던 그런 의료 정보에 대한 부분이 병원에 있죠. 병원이 관리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 자신의 것이고 나의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려면 병원에 가서 서류를 내고 증명하고 달라 요청해서 네. 받아서 보고 하는 그런 의존적이었었죠. 그렇지만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환자가 주도적으로 나의 의료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필요하다 내가 쓸 수 있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게끔 합니다만 이 역시나 법적, 제도적 어떤 극복해야 될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 주 시청자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아직도 오프라인에 더 익숙해 계시는 고령층에 있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상당히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또 조언의 말씀 주실지요? 네.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앞서 코로나 백신을 내가 백신을 언제 맞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앱에 대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쉽게 누구나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걸로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봇 수술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의료 첨단 기술 아닌가요? 나노칩 같은 거를 몸속에 넣어가지고 치료하는 거를 옛날에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뇌혈관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 있는 MRI가 첨단 기술인 것 같습니다. 고화질화되고 있는 내시경 장비가 첨단 의료 장비가 아닐까요? 다이어트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뭐 한 알만 먹어도 이제 살이 빠지는 그런 약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탈모가 많으시니까 빠진 머리를 좀 다시 붙일 수 있는 원래 머리처럼 하는 의료 접착제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가 단백질이 쌓이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나노칩 같은 것들이 그것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수치나 혈압 수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의료 안경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혹시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기계가 개발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현재 상태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다 읽는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기술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요? 그 초능력 아닌가요? 네, 정말 신기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흥미 위주와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또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어린아이가 학습해가는 과정, 학습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뇌에서의 기억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한 연구들을 그러한 의료 연습 장비를 이용해서 연구자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뇌파 측정하는 기기, EEG라고 얘기하는 뇌파 측정 기기가 발달하기 때문에 네. 뭔가를 생각하면 머리에서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가 생깁니다. 여기겠죠? 그것을 그 뇌파 신호를 잡아서 컴퓨터로 연결해 신호 처리하게 되면은 뭔가가 정이 되겠죠. 심지어는 그 게임 대회에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경기하는 선수는 머리에 뇌파 측정하는 그 헤드셋 쓰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가만히 모니터 보고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은 모니터 안에 있는 캐릭터가 생각에 따라서 뇌파 신호를 측정해서 움직입니다. 네, 이번에는 첨단 과학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한 사연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선생님, RH- 혈액형을 가진 30대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RH-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적어서 혹시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수혈을 받아야 될 때가 생기면 이게 가능한지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해요. 인공혈관은 개발된 걸로 본인은 들었대요.
네. 그럼 인공 혈액도 네. 개발이 되는지 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그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 고민하는 것을 일부의 개인뿐만이 아니고 연구자들도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과학기술로 해결하려고 연구하고 있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와 다른 나라의 그 선진국에서 각 나라마다 관심 가지고 국가 연구비를 투입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혈액을요? 예. 최근에 작년에 영국에서 연구팀이 그 실험실에서 줄기세포와 이런 기술을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 혈액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인공 혈액을 한 5에서 10ml 정도의 소량입니다. 작은 양이라면 나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주입하는 그렇게 실험까지 임상 시험을 진행했었고 결과는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런 임상 시험이 진행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수백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서 연구 자금을 투입해서 개발하는 것을 원래 시작을 했고 한 10년 후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TV 메디컬 약손, 오늘은 조금은 생소했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일상이 될 것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왔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그런 변화에 대해서 또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고 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보다 더 건강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점도 관심을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길어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따로 거리두기 없이 국내외 여행도 하고 스포츠도 즐길 수 있었던 게 바로 VR, 가상현실 덕분에 또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이 잘 진화를 하면서 이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무엇보다도 좀 환자 중심의 의료 정보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의료와 첨단 디지털 기술의 만남의 핵심은 사람을 향한 기술에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 최신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김영호 박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 과학이라고 하면 뭔가 왠지 어려워 보이고 새로운 것이어서 그게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함이 들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 휴대전화, 손에 들고 다니면 휴대폰에 쓰는 전화기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주 놀라운 제품이었고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한 10여 년 좀 됐죠.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어떠한 기술과 제품이 나오는 초창기에는 첨단 기술이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함과 걱정과 불안함이 있지만 그것이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그렇게 발전하면 곧 익숙해지고 그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유익이 이로움이 훨씬 더 커다란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질병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는 부분에 관심 가주시고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연구자들과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개발해서 잘 활용될 것 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